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생태원의 우동걸입니다. 저는 오늘 야생동물 그 중에서도 포유동물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겨울나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사전적인 정의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야생동물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고 자연환경에서 자유롭게 생존하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생생물에는 다양한 분류군이 있죠.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이렇게 다양한 분류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호해야 할 종, 그 다음에 수입이 금지된 종, 수출이 금지된 종,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야생동물 관련 제도 중에서 보호에 관한 것이 한 가지가 천연기념물 제도,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죠. 천연기념물에는 바위나 나무도 있지만 그 야생동물 종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환경부에서는 그 멸종위기 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2급 동물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이제 지정을 했어요. 1급이 좀 더 멸종 위험에 처한 가까이 있는 종을 말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사람하고 야생동물의 관계를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죠. 이게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괜찮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하고 나서부터 인간하고 야생동물의 관계는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근데 예전에 과거에 수렵 채취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전 지구에 야생동물의 공간이 많았을까요? 사람의 공간이 많았을까요? 대부분의 땅은 야생동물의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이 동물, 야생동물은 중요한 그 먹이 자원이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사람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농경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땅이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사람의 공간이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 공간은 과거에는 야생동물의 땅이었죠. 어느 정도 좀 균형의 접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인간의 도시가 커지고 사람들의 손을 탄 공간들이 지구를 많이 잠식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멸종되는 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지구상의 어쩌면 우점종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그냥 역전돼 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시대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지구상에 있는 그 야생동물, 포유동물, 육상 포유동물의 무게를 추정해봤어요. 몸무게를 다 추정해봤어요.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코끼리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 무거운 동물도 많잖아요, 야생동물. 과연 전 세계 포유류의 몸무게를 추정해보면 어땠을까?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키우는 가축이 60%를 차지하고, 그 중에 우리 이제 70억 찍었죠. 인류가 36%. 야생동물은 4%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지구라는 생태계는 어쨌든 지금 인간 한 종에 의해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지구상의 생물 변화 양상이 지금 완전
완전히 역전된 그런 상황에서 이 야생동물은 위태롭게 4% 정도 돼 있습니다. 조류는 그나마 좀 나아요. 우리가 닭이나 칠면조나 사람이 기르는 가금류가 70% 정도, 야생조류는 30% 정도입니다. 하여튼 이게 저도 근데 보시면은 요 전세가 역전된 게 1900년대 이후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지구상의 바이오매스는 야생동물이 차지했어요. 게다가 불과 이렇게 역전된 게 얼마 되진 않았지만 지금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포유동물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젖을 먹여서 새끼를 기르는 우리 사람도 포유동물에 속하죠. 그래서 그 생물 분류군 중에서도 가장 우리와 가깝게 있는 동물입니다. 이 포유동물의 특징은 생물학적으로는 따뜻한 피가 흘러요.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있는 겨울철 이 시기는 분명히 좀 가혹한 시기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포유동물이 많은 변이가 있어요. 이 바다에 사는 고래에서부터 저기 하늘을 날 줄 아는 박쥐까지 다양한 변이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엔 털이 있고요. 땀샘이 있어요. 땀이 흘러요. 그리고 그 폐와 소화기관을 분리하는 횡격막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유동물의 생물학적인 몇 가지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포유동물이 살고 있는가 대략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종들은 호랑이, 표범, 늑대, 사슴, 여우 이 종들은 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멸종도 이게 얘기는 엄청 많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한 세기에 다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같이 우리가 살고 있던 종들인데 지난 한 세기 때 우리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양노루나 반달가슴곰은 멸종위 1급 동물인데 다행히도 극소수 개체가 자연 생태계에 살고 있어요.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에 사냥이랑 수달은 멸종위 1급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래도 개체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멸종위 2급 동물로 사기랑 담비, 하늘다람쥐, 새족제비 이런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라소니 5종은 그 과거에도 얘들이 원래 이제 추운 지방에 살아요. 눈이 많이 오는. 그래서 남한에서는 과거에도 서식 기록이 없어요. 저 한경도 이북에 개마고원 쪽에 원래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남한에는 제가 봤을 때도 아마 서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얘들 멧돼지, 노루, 고라니, 오소리, 족제비 얘들은 뭐냐면은 온갖 세월의 풍파를 이기고 한반도에 살아남은 기특한 애들이죠. 주변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들이 어떤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흔적을 어떻게 찾으면 되는가 그런 거를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그 포유동물은 사실 우리가 쉽게 이제 산에 가서도 눈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하죠? 미리 다 내빼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산에 가서도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걔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려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흔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죠. 여기는 그 속리산에 있는 정미품 소나무입니다. 과거에 그 세조가 여기 행차했을 때 이렇게 가지 들어서 정미품 벼슬까지 얻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나무인데요. 천연기념물로 있죠. 그 속리산의 법주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커플이 들어간 발자국도 있고 아마 여기서 사진을 한 방 찍고 이렇게 왔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
요거는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은 소심했어요.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흔적을 보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겨울철에 논 가운데였어요. 보니까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보시면은 주변에 이어진 흔적이 없죠. 그러면 이게 새에 의한 흔적인데 여기 보니까 뭔가 격렬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기 깃털 날개짓도 그대로 보이죠? 자세히 봤더니 여기서 맷비두기가 털렸어요. 맹금류가 여기서 맷비두기를 제압해서 여기 다소 저항이 있었겠죠. 격렬하게 했다가 제압을 하고 충 가서 여기서 물고 날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흔적을 보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특히 이제 제일 좋은 시기가 지금과 같은 겨울철이에요. 특히 눈이 있으면은 이런 단서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기는 여기도 속리산이었는데요. 겨울철에 무더미에 보니까 아침에 갔더니 이런 뭔가 지난 밤새 이런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봤더니 여기서도 뭔가 이제 격렬한 움직임이 있었죠. 근데 여기 발자국을 봤더니 이 발자국 특징이 뭐냐면은 왼발 오른발이 나란하게 찍혔어요. 이렇게 나란하게 찍힌 애들이, 대표적인 애들이 족제비과 동물들이에요. 걔들은 어떻게 뛰냐면은 오른발로 뛰어요, 이렇게. 족제비과 동물이 뭔가 왔구나. 그래서 좀 더 살펴봤어요. 봤더니 좀 더 이런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거 발자국을 자세히 봤더니 보시면 발톱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찍혔어요. 이 5개 찍히는 게 사람하고 똑같죠? 5개 찍히는 게 담비예요, 담비. 담비가 왔구나. 근데 뭔가를 사냥을 했어요. 이게 피덩이가 있었는데 채 얼어붙지 않았어요. 제가 오기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냥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누군지 봤어요. 봤더니 털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누구 털일까요? 이게 이제 하늘다람쥐 꼬리털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지난 새벽에 멸종위기 2급 담비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 하늘다람쥐를 남의 무덤 위에서 잡수셨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겨울철에 특히 이런 흔적 하나하나를 보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인데 제목을 누가 기가 막히게 달았어요. 사슴이 가다가 하늘로 승천했다. 근데 사실은 이 맹금류한테 이게 낚여서 올라간 거죠. 그 서산대사의 한 시 중에서 답설야중거라고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그래서 하여튼 이게 흔적을 남길 때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동물들이 겨울철에 남긴 흔적은 우리가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한번 현장에 가서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근데 흔적도 흔적 나름이에요. 요거는 이제 강변의 모래톱이에요. 모래톱인데 이 단서는 피해자가 맷비두기라는 점. 근데 이제 주변에 어떤 식으로 사냥했는지 그런 이게 흔적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흔적에 있어서도 아까 눈 위에 찍힌 흔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적마다 우리가 담고 있는 정보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이게 종마다
예, 발자국이 다 모양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예, 키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마다 예, 각자의 이제 예, 발자국 모양들이 있어요. 요거는 좀 이게 그냥 예, 그냥 나이로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좀 쉽게 정리하자면은 예, 이게 이제 과별로 이제 추려봤어요. 과별로 추려보니까 대략 얼추 비슷한 애들끼리 묶이죠. 보시면은 얘는 예, 고양이과 발자국, 얘들은 예, 객과 동물. 그 다음에 얘들은 누굴까요? 얘들은 발굽이 찍혔어요. 예, 사슴류들. 그 다음에 얘들은 보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5개가 찍혀요. 발자국이. 5개가 찍히는 애들이 족제비과 동물들. 얘는 사람 발하고 비슷하죠. 얘는 반달가슴곰. 그래서 이게 발자국이 눈 위에 이쁘게 잘 찍혀 있으면은 이게 종 단위까지 구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좀 흐리멍텅하게 찍혀 있다 했을 때는 아 그래도 고양이과구나, 족제비과구나, 사슴과구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과별로 어느 정도 좀 구분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응가죠. 그래서 보시면은 똥도 종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똥하고 이 발자국이 흔적 중에서는 가장 어떤 동물이 다녀갔는지,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종별로 이제 각계격파해 볼게요. 이제 먼저 고라니예요. 고라니는 그 사슴과 동물인데 그 굉장히 좀 흔한 동물이기도 하고 많은 또 미움을 받고 있는 동물이죠. 그 고라니는 외형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귀가 좀 발달해 있고 몸 전체는 황갈색이에요. 그 고라니의 그 영어 이름이 워터디어예요. 말 그대로 물사슴이란 얘기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서식지가 주로 이제 습지라든가 수변이라든가 농경지 쪽. 물론 산림에도 살아가지만은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서식지는 그런 저지대 쪽입니다. 물이 많은 쪽.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이제 수영도 잘해요. 그래서 이 고라니의 특징은 이런 습지나 하천변, 농경지 이런 데를 좋아한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고라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흔한 종인데 전 세계적인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반도에 서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중국의 양쯔강 있잖아요. 양쯔강 하구 지역에 일부 개체군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고라니의 개체군의 한 95% 이상이 한반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니야말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많으니까 그냥 천덕꾸러기인데 외국의 이제 학자들은 우리나라 동물 중에 가장 좀 궁금해하고 신기해하는 게 고라니 존재예요. 어쩌면은 고라니가 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동물일 수 있겠다. 이 중국에서는 일부 소수 개체군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멸종위 기종이에요. 한반도에서는 엄청 번성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분포가 지금 이 평안도 북한에는 밀도가 떨어져요. 평안도 이북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종입니다. 고라니 털 색깔은 이렇게 황갈색인데 얘들이 이제 털갈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겨울털 그리고 이제 털이 빠지는 과정에서 봄이 되면은 다시 이렇게 털이 바뀌어요. 고라니 털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뚝뚝 잘 끊어져요. 그리고 이 안에는 구멍이 공기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온의 효과가 있는데 이게 잘 끊어지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뚝뚝 부러져요. 다른 동물이 물었을 때
네. 털이 끊어지고 빨리 도망가.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천적이 물었을 때 네, 털만 불편해요. 이렇게 네,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라니 네, 발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제 뭐냐면은 이 발굽이 앞에 두 개가 있고 뒤에 두 개가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태화가 됐어요. 태화가 되다 보니까 요거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거를 며느리 발굽이라고 합니다. 그 식물 이름에서도 안 좋은 거는 막 며느리 다 붙이잖아요. 며느리가 뭐 이렇게 잘못했는지. 하여튼 여기서도 이제 태화된 요 발굽을 며느리 발굽이라고 합니다. 보통을 보면은 이렇게 발자국이 찍히면은 이 앞에 이 발굽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찍히는 게 고라니 발자국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어때요? 뒤에도 찍혀 있죠. 여기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평상시에 걸을 때는 이 두 개만 찍혀요. 근데 급하게 뛸 때는 어떻게 될까요? 힘을 많이 받아야겠죠. 그때는 뒤에 며느리 발굽 같이 찍혀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같이 찍힌 거 보면은 고라니가 급하게 여기는 뛰어갔구나. 이런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고라니는 똥이 이런 모양이에요. 고라니 초식 동물이죠. 풀을 먹고 싸면은 이렇게 그 모양과 크기가 그 콩자반 있잖아요. 딱 그 모양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고라니의 외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송곳니가 발달해 있죠.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고라니 별명이 뭐냐면은 맞아요. 뱀파이어 디어예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뱀파이어 디어 치면 고라니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흡혈귀처럼 마치 송곳니가 발달해 있어요. 이 골격을 보시면은 이렇게 쭉 길게 나와서 돌출해 있는 거죠. 근데 요거 이제 요 송곳니는 수컷이 발달해 있어요. 특히 수컷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고라니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되게 막 처음에 들으면은 어떤 미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게 이제 얘들이 주로 과거에 이런 갈대밭이나 억새나 이런 데 막 우거진 습지 쪽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할 때 그런 가역성이 높은 소리를 과음 지르듯이 하죠. 약간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귀도 보시면 어때요? 소리를 잘 담을 수 있게 드물게 이렇게 발달해 있죠. 고라니 이제 두개골인데 엑스레이 사진인데 보시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이 여기는 송곳니가 길게 나와 있죠. 암컷도 송곳니가 있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짧아서 돌출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요 송곳니를 보면은 수컷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평사시 때는 뒤로 젖혀져 있어요. 이게 얘들이 유사시에는 이게 앞으로 해서 걸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고라니가 이제 차에 치였는데 부상을 입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구조하려고 하다가 자칫하다가는 이제 이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라니가 자기의 방어 수단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으로 한 3, 4cm 정도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해경에서 보도자료를 내요. 뭐냐면은 불쌍한 고라니가 바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해경이 용감하게 출동해서 고라니를 구조했다. 이렇게 막 보도자료를 내는데 사실은 고라니가 수영을 잘하죠.
그래서 요거는 구조가 아니라 납치한 거예요. 얘는 잘 가고 있었어요, 그냥. 잘 가고 있는 애를 굳이 끄잡아 올린 거죠. 고라니는 그 섬과 섬 사이를 헤엄쳐서 이동하기도 해요. 그 달리 이름이 워터디어겠어요. 그래서 물에 있는 고라니는 그냥 보시면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그냥 잘 가고 있는 거. 저는 이때가 보도 자료가 언제 났냐면은 2014년도 그러니까 세월호 그 사건 근처에 났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해경이 세월호 아이들을 이렇게 용감하게 구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니는 새끼를 어떻게 키우냐면은 엄마 고라니가 새끼를 이런 풀숲에다가 관목지대나 아니면 초지에다가 숨겨놔요. 숨겨놓고 엄마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겨놓고는 먹이 활동하러 가고 와서는 젖을 먹이고 그렇게 길러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길 가다가 불쌍한 새끼 고라니가 버려져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불쌍하니까 일단 구조센터로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구조가 아니라 유기한 거죠. 고라니는 얘는 이제 엄마 착하게 숨어서 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특히한 고라니는 새끼를 조금 늦게 낳는데 한 5월달, 6월달에 그때 있는 이런 새끼들이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고라니 새끼를 보시면은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지금이 이제 고라니들이 한창 이제 짝짓기 하는 시기예요. 겨울철에 짝짓기해서 한 5월달, 6월달에 새끼를 낳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루인데요. 노루도 사슴과 동물이에요. 노루는 외형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죠. 뭐냐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수컷이 뿔이 있다. 뿔이 자라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엉덩이를 보시면은 엉덩이에 하얀 반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 마트 가면 노루궁뎅이 버섯 팔잖아요. 그 이름 유래가 궁뎅이 하얀 반점에서 왔어요. 노루의 똥을 보시면은 똥 모양 가지고는 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고라니나 노루나 이렇게 이제 콩자반 모양의 똥을 싸고요. 발자국도 고라니나 노루랑 유사해요. 그래서 발자국만 봐서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좀 선호하는 서식지가 좀 달라요. 고라니는 아까 어떤 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물가나 습지나 초지나 물론 산림에도 잘 살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서 노루는 울창한 산림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흔적이나 똥이 습지나 초지에서 발견되면은 이건 거의 고라니일 가능성이 높은데 산림에서 발견되면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이 좋아하는 서식지 특성이 다르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노루는 수컷이 뿔이 있고 고라니는 송곳니가 있고 궁디를 보시면은 흰 반점 있고 고라니는 민자죠. 그래서 근데 흰 반점도 이제 겨울철에는 뚜렷해요. 근데 여름철로 바뀌면은 이것도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겨울철에는 이게 구분이 쉽게 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덩치는 노루가 더 커요. 노루가 더 크고 분포는 한 가지 좀 극명에 갈리는 게 뭐냐면은 제주도에는 고라니가 없고 노루만 있어요. 그 다음에 내륙에는 노루가 귀하고 고라니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사양노루인데요. 요 사양노루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극소수 개체군이 민통선이나 비무장지대
쪽에서 남아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리 조국의 분단이 없었다면은 비무장지대가 없었더라면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 여기 왜냐하면 밀렵에 취약하거든요. 이 사형노루가 말 그대로 요 앞에 복부 쪽에 배꼽 쪽에 사형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재로 고가에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밀렵에 타겟이 됐고 그래서 거의 씨가 말랐는데 그나마 극소수 개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형노루는 보시면은 이렇게 목에 흰 줄무늬가 있고 그리고 개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흰 반점이 찍혀 있어요. 그게 좀 내용적으로 다른 특징입니다. 사형노루가 이게 덩치가 고라니보다 더 작아요. 진화 계통을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그 사슴류야 진화 초기 단계에 보시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뿔이 없고 송곳니가 발달해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분화될수록 뿔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고라니는 어쩌면은 이게 사형노루고 고라니예요. 얘들은 그 원시 사슴 모습을 그대로 이제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상투적인 표현으로 뭐 살아있는 화석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초기의 사슴류는 송곳니가 발달했다가 얘는 욕심쟁이죠. 얘는 그 대만의 문착 사슴류인데 얘들은 송곳니랑 뿔이랑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송곳니가 사라지면서 뿔이 발달하는 형태로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너구리인데요. 너구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그 라쿤이랑 너구리 차이예요. 그 둘 다 외형적으로 보시면은 눈두덩이 주변에 다크서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제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콧잔등을 보세요. 콧잔등은 얘는 어때요? 까맣죠. 근데 너구리는 하얗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주로 서식지가 원산지가 북미예요.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 너구리는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쪽에 사는 종이죠. 너구리는 객가 동물이고 얘는 미국 너구리과, 과도 완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류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종인데 단지 이게 좀 생김새가 헷갈려서 많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안타까운 게 뭐 지금 많이 개선이 됐지만 과거에 뭐 국립공원이나 동물원 가면은 너구리 설명을 해놓고는 라쿤 사진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의 드림웍스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라쿤이고, 요거는 이제 혹시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이라고 보셨나요? 이게 이제 일본 지브리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하여튼 그 도쿄의 그 지금 우리나라처럼 신도시 개발 때문에 너구리들이 쫓겨나는 그런 과정을 그렸어요. 하여튼 여기 나오는 애니메이션에는 주인공이 너구리죠. 너구리는 그 똥을 싸는데 어떻게 싸냐면은 이렇게 무더기가 있어요. 그 너구리는 특징이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마리가 싼 게 아니라 여러 개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와서 싸서 이제 똥 무더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가끔 가다가 이제 시골에 뚝방길 이런 데 갈 때 보면은 누가 이렇게 개똥을 이렇게 버려놨지 했는데 이건 너구리 똥입니다. 이건 너구리 똥에서 이게 뭐냐면은 은행 있잖아요. 은행 종자가 그대로 나왔어요. 은행이 되게 독하잖아요. 근데 그걸 너구리 통째로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에도 볼 수 있듯이 너구리는 잡식성인데 먹는 걸 안 가려요. 그냥 이것저것 다 잘 먹습니다. 너구리 발바닥은 이렇게 생겼어요. 너구리가 객가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기르는 개발바닥이랑 비슷해요. 발자국도 그렇고. 그래서 걔는 어떻죠? 발톱이 돌출해 있고 4개가 찍히죠. 예. 그래서 이게 너구리 발자국이 개발자국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크기가 이게 한 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형견들하고는 헷갈려요. 근데 이제 중대형견하고는 구분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얘들은 이제 어미가 로드킬로 죽고 나서 새끼들만 구조된 애들이에요. 네, 보시면은 발톱이 돌출돼 있고 4개가 나 있죠. 요즘에 제가 좀 이게 저도 좀 충격적인 게 요즘에 겨울철에 우리 패딩 많이 입잖아요. 요게 이제 무슨 털이냐면은 너구리 털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라쿤털로 소개가 많이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 너구리 농장이 있어요. 농장에서 너구리들 털로 우리가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거죠. 이 너구리 가죽이 그렇게 고급은 아니에요. 고급은 아닌데 어쨌든 방한용으로는 쓰이긴 합니다. 이 너구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이 동북아시아에만 분포를 했는데 그 태평양 전쟁 때 그 전쟁 물자 필요한 게 이제 겨울철에 이제 방한복이잖아요. 그거로 이제 싼 맛에 소련군이 연해주에서 너구리를 많이 잡아다가 썼어요. 그래서 너구리가 번식도 잘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하니까 그거를 많이 쓰려고 어떻게 했냐면 연해주에 있는 너구리 잡아다가 중앙아시아에 갖다 풀었어요. 운명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고려인들 운명이랑 똑같아요. 고려인들도 어떻게 됐죠? 연해주에 살다가 강제로 집단 이주를 시켰죠.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로 간 너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고려인들은 어떻게 됐죠? 어쨌든 거기서 농경지를 일구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남았죠. 너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구리도 중앙아시아에서 번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확장을 해가요. 점점 서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서진해서 헝가리, 폴란드, 독일, 그 다음에 저기 핀란드, 프랑스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유럽에서는 이게 외래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너구리 생태 연구나 이런 질병 연구가 원래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보다는 유럽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여튼 너구리는 지금 유럽에서 하여튼 외래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너구리가 이제 취약한 게 뭐냐면은 이런 질병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트랩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보시면 어때요? 털이 다 빠져 있죠. 여기 이제 개선충이라는 여기 감염된 건데 여기 걸리면 이제 털이 다 빠지고 막 이게 쩍쩍 갈라지고 진물이 나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걸리면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너구리 지금 최대 이슈는 얘들이 개선충으로 인해서 개체군이 많이 감소했다가 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렇게 파도형을 띄어요. 그러니까 너구리가 이런 식으로 질병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너구리가 또 광견병을 보유하고 있죠. 점점 이제 과거에 비해서 남아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건 미끼 백신을 지금 뿌리고 있어요. 이걸 먹이를 먹으면은 백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그래서 너구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겪고 있듯이 질병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입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코로나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원래 야생동물에 있던 질병이 인간으로 그 스피로버라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도 걸릴 수 있고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는 병. 그런 게 과연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코로나만 잘 넘기면 될까요? 앞으로 야생에 있던 질병들이 어떻게 또 넘어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최근에 논문도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중요하게 좀 숙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너구리다.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특히 너구리는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패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량으로 사육하고 있어요. 그런 농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집단으로 밀집해서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죠. 그 과정에서 질병이 어떻게 됐어요? 전파돼서 또 사람한테 넘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앞으로 인류가 고민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동물을 착취하는 것이 결국 인류의 생존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개념이 하나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헬스라고. 원헬스라는 개념이 이제 곽강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질병이나 방역이나 우리 사람에 대한 치료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뭐냐면 결국에는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다 관계망 속에 살고 있죠. 지구라는 별의 작은 별의 관계망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류가 살아남으려면은 중요한 것이 우리 인류만의 건강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건강과 자연의 건강, 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보건이나 이런 쪽이 이제 우리 사람에만 집중했다면은 결국에는 전 지구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서식지 파괴예요. 과거에 특히 아마존이나 이런 사람의 손이 타지 않았던 곳들도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파괴되고 개발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꼭꼭 숨어있던 질병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결국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오소리인데요. 오소리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소리는 발바닥이 어때요? 뒷발바닥인데 애기 발바닥 같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여기 뒷발바닥인데 앞발바닥은 발톱이 발달해 있죠. 오소리는 땅을 잘 파요. 땅을 파고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그 땅 파서 지렁이 같은 거, 곤충류 같은 거 잘 먹습니다. 그 오소리는 이런 식으로 보자. 여기에 이제 뒷발바닥 찍힌 거고 이게 앞발바닥, 발톱이 발달해 있죠. 오소리도 족제비과 동물이에요. 그래서 발톱이 5개가 돌출되어 있어요. 그 오소리는 똥을 주로 이제 전형적인 똥을 어떻게 싸냐면 전형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얘들 먹이 활동하려고 굴을 파요. 굴을 파고는 앞에 이제 그 굴 앞에다가 똥을 싸요. 그래서 이걸 일명 그 오소리 똥굴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이 싸면은 여기 이제 보라금풍뎅이라고 곤충들이 꼬여요. 똥을 먹으려고. 그러면 오소리가 다시 와서 얘들 주워 먹어요. 그 오소리는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겨울잠 들어갔죠. 오소리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에요. 어디서 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위 굴 같은 데서 가족 단위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은 잠을 자고 있고 한 3월 초중순 되면 이제 나와서 활동할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 오소리 똥인데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종자들이 그대로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그 버찌 있잖아요. 버찌가 익으면 떨어지잖아요. 그걸 오솔들이 마음껏 먹어요. 먹고는 이제 여기저기서 똥을 싸주는 거죠. 그래서 식물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냐면 이런 애들이 자기 후손들을 여기저기 널리 퍼뜨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나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가 맺은 종자가 떨어져서 밑에서 자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어미나무에게서는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동물들이 먹어서 퍼뜨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유전자를 멀리 퍼뜨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이 왜 중요하냐면은 산림에서 숲을 다시 가꾸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야생동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똥을 싼 데는 이제 다 이듬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싹들이 올라와요. 그 다음은 이제 삭인데요. 삭은 고양이과 동물이에요. 기존에 우리나라에 고양이과 동물이 뭐 호랑이라든가 표범이라든가 있었는데 다 멸종됐죠. 그래서 그 지금 우리나라 야생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삭은 외형적으로는 특징이 이렇게 몸에 검은 점박이가 있고 귀 뒷면이 이렇게 하얀 반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마 쪽에는 이렇게 이제 검은 줄이 있습니다. 육식 동물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송곳니가 발달해 있죠. 그 삭은 똥을 보면은 이렇게 가늘고 길쭉한 똥을 싸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데다 싸냐면은 노출된 곳에다 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영역 표시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 주로 이제 이런 노출된 지역에다가 이런 삭동이 있는가 그걸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은 주로 이제 먹이 대부분은 그 쥐를 잡아먹어요. 설치류. 그래서 이 똥에는 소화 안 된 쥐털이나 뼈 같은 게 엉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삭동이 크기가 긴 거는 막 15cm 막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 사람들이 막 좀 착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 표범 아니냐 했는데 삭동도 이렇게 왕건이는 길게 쭉 뽑아요. 이렇게. 삭은 발바닥이 이렇게 생겼고요. 요게 이제 찍히면은 4개가 찍히는데 그 객가동물하고 다른 것은 객가동물들은 아까 어땠어요? 너구리라든가 발톱을 드러내고 다니잖아요. 근데 고양이과 동물들은 평상시에 숨겨놔요. 숨기고 있다가 유사시에만 이걸 드러내죠. 이게 갈고리 모양이죠. 그래서 한번 먹잇감을 잡으면 어떻게 됐어요? 절대 그래서 이게 이 발톱이 사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밖에 계속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훼손되면은 생존 위협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때는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유사시에만 이렇게 꺼내는 거죠. 그래서 발자국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쁘게 이제 찍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보시면 윤기가 잘잘 흐르죠. 싼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족제비인데요. 말 그대로 족제비과 동물입니다. 보시면은 족제비 특징은 몸은 전체적으로 황갈색이고 여기 콧잔등 쪽은 까매요. 까만 반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입 주변 아래쪽이 하얀 또 반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서식하는 족제비 특징입니다. 족제비도 족제비과 동물 5개가 찍혀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금 약간 요거는 일그러졌는데 보통은 전형적인 거는 왼발 오른발이 양옆에 나란하게 찍혀요. 이렇게 띄거든요. 족제비는 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가늘고 길어요. 그 족제비도 좋아하는 먹이가 설치류, 쥐를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가늘고 긴 똥을 싸요.
다음은 사냥인데요. 사냥은 속가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냥의 특징이 뿔이 있어요. 뿔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주름이 있어요. 주름이 나무 나이테처럼 나이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름의 비율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은 애죠. 그리고 얘들은 이제 발굽이 이런 식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발달해 있죠. 얘는 그 산에 갔는데 사냥똥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특히 이제 눈이 오면 신기하게 오줌 자국도 있어요. 센 노랗죠. 그럼 얘는 수컷일까요? 암놈일까요? 암컷일까요? 수컷이 쌌을까요? 암컷이 쌌을까요? 예, 맞습니다. 수컷입니다. 예, 맞아요. 이게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뒷발 자국이 있는데 오줌이 앞에 떨어졌죠. 예, 그래서 수컷인 거죠. 암놈이었으면 이 다리 사이에 떨어지겠죠. 예, 제가 이거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냥은 주로 서식하는 공간이 이런 험준한 산지예요. 그래서 지금 사냥이 서식지가 여기 민통선 비무장지대 쪽, 그 다음에 설악산, 그 다음에 저기 울진 삼척 쪽, 이렇게 좀 험준한 산지에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 여기는 울진의 왕비천인데요. 이런 데를 사냥이 되게 좋아해요. 이 바위 절벽.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똥도 싸고 휴식도 취하고. 그래서 야생동물 조사 중에 사냥 조사가 제일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절벽을 다녀야 되죠. 이게 이제 사냥 똥자리인데요. 고란이나 노루는 특별한 똥자리가 없어요. 그냥 이동하면서 가다가 질질 흘려요, 그냥. 근데 사냥은 자기만의 고유한 똥자리가 있습니다. 똥을 주로 어떤 데서 싸냐면은 이런 그 바위 절벽 같은데 이런 사방이 훤히 보이는 쪽 있잖아요. 양지 바른 쪽. 여기서 얘들은 속가동물이니까 대세김질을 해요. 대세김질 하면서 주변도 살피면서 누가 천적이 오는가 살피면서 여기 똥을 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냥 똥자리가 어떤 데는 그 반경 2m, 3m 안쪽이 다 똥밭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런 바위 절벽 같은데 이런 똥자리가 위치를 합니다. 이 사냥 똥은 크기가 그 고라니나 노루 똥보다는 좀 더 굵어요. 그래서 만약 비유를 하자면은 아까 그 고라니 노루 똥은 콩자반 그 정도 크기. 이 사냥똥은 그 드림 카카오 70% 그 초콜릿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굵죠. 그래서 산에 갔을 때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나무가 숲이가 벗겨진 것들이 종종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이 초식 동물들이 영역 표시한 거거든요. 이게 좀 차이가 있죠.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노루가 냈어요. 노루가 수컷이 이 불 아래쪽 여기 돌기가 있거든요. 이걸로 밀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르죠. 요거는 뭐냐면은 그 보풀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밑에서 위로 긁었죠. 요거는 이제 고라니가 송곳니가 있잖아요. 송곳니로 밑에서 위로 긁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라니 수컷이 낸 흔적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뿔질을 했는데 요거는 사냥이 했어요. 사냥이 뿔 가지고 긁었어요. 그래서 그 숲에 가셨을 때 이렇게 이제 벗겨진 게 있으면은 아기 소축동물이 영역 표시했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담비인데요. 담비도 족제비과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개가 찍혀요. 5개 찍히고, 요게 앞발이고, 이게 뒷발입니다. 이 담비 발바닥 보시면 어때요? 이게, 그, 뒤에 발볼 쪽에도 패드가 있죠. 패드가 앞뒤 패드가 나눠져 있어요. 그 사이에 또 억센 털이 막 나 있고, 발톱이 발달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떤 게 유리하냐면 나무를 잘 탈 수가 있어요. 담비는 나무를 잘 타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 감나무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화전민터 있잖아요. 화전민터 가면은 뭐 감나무나 밤나무나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 화전민터에 있는 감나무였는데, 여기 봤더니 성한 데가 없어요. 숲이가. 담비가 계속 오르락내락 했죠. 그 담비가 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전민터에 감을 아무도 안 따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에 이제 아이스 홍시로 남아있죠. 그거를 담비가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성하지 않아. 요거는 이제 담비 발자국인데 보시면은 어때요? 한 마리가 아니죠. 이건 3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담비는 이런 식으로 무리를 지어서 활동하기도 해요. 제가 최대 많은 거는 6마리까지 같이 활동하는 걸 봤어요. 단독 활동하는 개체도 있지만 최대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요. 이게 이제 모양은 다 다른데 이게 다 담비똥이에요. 담비는 그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뭐냐면은 열매를 좋아해요. 산에 있는 열매들. 그래서 얘들이 보면은 재밌는 게 그 철마다 똥에서 내용물이 다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이제 5월달에 버찌가 익으면 버찌를 먹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그 다음에 버찌 다음에 오디 따먹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으름, 가을이 되면은 감이라든가 다래, 머루 이런 거. 그래서 담비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런 제철 과일들이에요. 그래서 똥을 보면은 이런 과일의 종자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거의 연두 색깔이죠. 이거는 다래 먹었어요. 다래를 먹고는 그대로 연두색 똥이 나왔고, 이렇게 이제 으름을 먹기도 했어요. 으름을 먹기도 했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씨앗이 보면 요거는 고염 있잖아요. 고염을 먹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철마다 이게 똥 모양이나 내용물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이게 버찌들 먹었고, 오디를 먹었고. 그래서 애들도 보면은 종자를 여기저기 막 터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담비가 하루에 이동을 많이 하면은 한 15km 정도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애들이 계속 나눠가면서 똥을 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씨앗을 막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겨울철에는 나무를 탄 흔적도 보이고요. 주로 이제 잠은 이런 바위굴 같은 데서, 이런 데서 자기도 해요. 그렇다고 이제 담비가 이제 열매만 먹는 건 아니고 사냥도 잘해요. 그래서 요거는 담비가 고라니를 사냥을 했어요. 그 담비는 몸무게가 한 암컷이 2kg대, 수컷이 한 3에서 4kg대. 작죠? 작은데 고라니는 어때요? 15kg 넘어가죠. 어떻게 사냥했을까요? 네, 맞아요. 이제 떼거지로 이제 달라붙는 거죠. 협동 사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고라니가 굉장히 좀 비참하게 죽어요. 왜냐하면은 그 호랑이, 표범, 사자 이런 애는 어떻게 죽이죠? 바로 경동맥을 바로 끊어버리죠. 그래도 한 방에 보내줘요. 근데 담비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한 마리는 귀 물어뜯고 있고 한 마리는 다리 물어뜯고 있고 막 그래서 얘도 비참했어요. 얘는 한 놈은 막 눈알 뽑았을 거고 한 놈은 이런 식으로 귀를 물어뜯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고무된 사실이 뭐냐면은 그 과거에 호랑이나 표범처럼 이제 대형 시국목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식 동물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담비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식 동물을. 이 담비가 전체적으로 먹이 양에 비해서 이런 사냥을 하는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나라에 아직 포식자가 남아 있구나. 그거는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비가 이런 식으로 고라니를 사냥을 성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움푹한 데다 짱박아 놔요. 얘들이 근데 담비가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약간 저장해 놓고 계속 배고플 때마다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놔두면은 담비만 올까요, 여기? 예, 여기 와서 너구리도 먹고, 족제비도 와서 뜯어먹고, 삭도 와서 뜯어먹고, 다른 어치나 까치나 이런 애도 뜯어먹고, 까마귀나. 그래서 겨울철에 먹이가 부족한 시절에 담비가 사냥을 한번 성공하면은 그 숲에 있는 여러 가지 존재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거죠. 다음은 하늘다람쥐인데요. 하늘다람쥐는 이런 구멍에 나무 구멍에 그래서 그 딱따구리가 파놓은 구멍에서 주로 살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늘다람쥐가 막 이렇게 막 비행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얘들은 뭐냐면은 이 앞발과 뒷발 사이에 비막이 있어요. 비막이 있어서 점프하면서 이렇게 비막을 펴서 활강식으로 이제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하늘다람쥐는 주로 이제 거의 지면에 내려올 일은 거의 없고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강을 해서 이동을 해요. 얘들이 외형적으로 보시면은 어때요? 눈망울이 크죠. 주로 이제 똥을 어디 싸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무까지 갈라진 사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배설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데서 쌀까요? 여기가 이제 어쨌든 여기가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얘들 천적이 그 맹금류들, 소쩍새나 수리부엉이나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이렇게 위호된 공간, 은신할 수 있는 공간, 여기서 이제 얘들이 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이렇게 오리나무 화서 있잖아요. 이런 걸 물어 뜯어와요. 뜯어와서는 여기서 잠겨놔요. 잠겨놓고는 여기 방문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먹으면서 똥을 싸요. 그래서 주로 이런 데다가 배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다람쥐는 집이 있으면은 여기 나가서 높은 데 올라가요. 높은 데 올라가서 여기서 점프, 활강해서 슉 이동해서 다시 올라가요. 다시 활강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는 이게 활공 거리가 한 15m 정도까지 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물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잠겨놓고 먹고 배설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망울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아까 담비한테 잡아먹히고 남은 꼬리털 있잖아요. 요거거든요. 요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요게 이제 활공할 때 뒤에서 방향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방향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꼬리가 몸통 길이 많아죠.
이게 활공시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음은 수달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다른 대부분 종들이 산림이나 이런 데서 분포했죠. 근데 수달은 좀 달라요. 수달은 이렇게 하천변에서 살아가는 종입니다. 그 수달도 족제비과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자국이 발톱이 5개가 찍혀요. 수달은 보시면은 몸통이 유선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서 수영을 잘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꼬리가 어때요? 꼬리가 길죠. 이 꼬리도 물속에서 방향타 역할을 해요. 얘들은 물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죽이 털이 어떻게 했어요? 지방층이 두껍고 엄청 찌기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수달피가 모피 중에 최고급으로, 최고급 모피로.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화가 있죠.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그 집현전 학자들 엄청 괴롭혔죠. 맨날 야근시키고. 그래서 그 조선왕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신숙주가 집현전에서 이제 야근하다가 이제 졸려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세종이 와가지고는 세종대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수달피를 벗어서 이렇게 덮어줬다. 그러니까 왕이 입을 만큼 최고급 모피였습니다. 수달이.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동물들이 로드킬 당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차에 몇 번 차가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부서지는데 이 수달은 이게 로드킬 나면은 그냥 원형이 보존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여튼 얘들은 그 물에서 살아가려면은 굉장히 촘촘하고 질긴 모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달은 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천에 돌출된 바위에다가 똥을 주로 싸요. 얘들도 이게 주요한 그 영역 표시 수단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애들이 주로 뭘 먹겠어요? 물고기라든가 뭐 개구리라든가 그런 걸 먹으면은 그 소화 안 된 생선 비늘이나 가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로는 이렇게 이제 그 돌출된 바위에다가 똥을 싸는데 그 모래톱이 넓게 형성된 강이 있잖아요. 그런 강에서는 이제 모래톱 중에서도 제가 둔덕을 만들어요. 둔덕을 만들고 굳이 조금이라도 높은 데다가 똥을 쌉니다. 이렇게. 수달은 이게 아까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를 어떨 땐 질질 끄고 다녀요. 꼬리 흔적이 남기도 해요. 이거는 수달 가족이 얼음 위에서 이제 뒹구면서 장난쳤죠. 지금 이제 수달이 몇 종이 1급 동물인데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는 이게 서식 분포라든가 개체수가 좀 증가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잘하자. 뭐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달이 멸종했어요. 그 일본 혹시 가셨을 때 일본의 강을 한번 보셨나요? 일본의 강이 어떤 모습이죠? 거의 다 강변이 고수부지 직강화 만들고 콘크리트로 다 발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달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 일본도 이게 수달피가 비싸잖아요. 비싸게 거래되다 보니까 과거에 사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은 멸종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수달이 아직 남아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하잖아요. 고라니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글로벌하게 눈을 돌려보면은 얘들이 그래도 되게 소중한 애들이구나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토끼인데요.
얘는 왜 머리만 있냐면 수리부엉이한테 털렸어요. 머리만 남았습니다. 그 토끼는 발자국 형태가 딱 이렇게 좀 특이하죠. 네, 전형적인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진행 방향이 일단은 이쪽 방향이에요. 앞발이 뭐냐면 앞발이 여기 찍혀 있어요. 앞발로 딛고는 이렇게 뛰어요.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시면은 바로 이게 토끼의 고유한 패턴이거든요. 뛸 때.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시면 토끼구나 쉽게 확인이 됩니다. 토끼는 똥이 이런 식으로 황갈색이고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사냥똥 크기랑 약간 비슷해요. 고라니 노루보다 확실히 굵죠. 이게 토끼가 그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좀 많이 보기가 힘들어졌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토끼는 맞아요. 토끼는 좋아하는 서식지가 맞아요. 숲을 좋아해요. 초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울창한 숲보다는 오히려 초지나 관목지대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숲이 어떤 모습이었죠? 과거에는 대부분은 민둥산이었죠. 그러니까 토끼가 좋아하는 초지나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숲이 엄청 울창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토끼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서식 조건이 나빠진 거예요.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에요. 살림이 울창해지는 것도. 물론 수혜종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산림성 동물들 대표적인 게 노루라든가 오소리, 담비, 청설모 이런 친구들은 과거에 비해서 서식 조건이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이 메토끼는 토끼의 경우에는 이게 반대의 상황이 됐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토끼는 보기 힘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다양성의 문제예요. 이게 울창한 숲만이 극상림이 또 필요하지만은 다양한 서식 공간이 담보가 돼야지 생물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이게 뭐냐면은 일단 고격 구조를 보시면 뒷발이 이렇게 길죠. 그러다 보니까 오르막길로 올라가기는 수월한 구조예요. 반면에 내리막길은 어떨까요? 꼬꾸라지죠 거의. 그래서 과거에 어르신들 토끼 사냥할 때 몰이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여기 이제 토끼의 고격 구조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얘가 이제 소화 흡수율이 낮아요. 그래서 먹고는 똥을 싸면은 자기 똥을 다시 먹어요. 먹어서는 다시 흡수를 소화시키고 나오는 똥이 이런 다 빠져 영양분을 다 그나마 빼낸 이런 두 번째 배설물을 2차 배설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멧돼지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멧돼지입니다. 이 멧돼지는 가장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이거를 나무에 보시면 큰 상처가 나 있어요. 여기 이제 멧돼지가 반복적으로 이제 몸을 막 긁죠. 그래서 수피가 다 벗겨지고 상처가 났어요. 주로 이제 어떤 나무에다 하냐면은 그 침엽수, 침엽수다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멧돼지가 여기 살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멧돼지 또 특징 중에 하나는 흔적이 이런 식으로 그 산에서 물이 솟는 곳 있잖아요. 샘 같은 데서 뒹굴어요. 여기서 목욕을 해요. 지능 목욕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돼지는 그 땀샘이 없어요 몸에. 그래서 열을 발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데 한번 뒹굴면 시원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막 뒹굴면 어떻게 진흙이 다 묻잖아요. 근데 진흙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그래서 진드기랑 이런 것들이 다른 해충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멧돼지는 이런 식으로 목욕탕이 있어요. 멧돼지는 뭐 잡식성이라서 똥을 보면은 모양이 그냥 사람 똥이랑 비슷해요. 그냥. 그 요즘에 그 또 한 가지 문제는 멧돼지가 그 한 번씩 그 도심에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뉴스에도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을 좀 거꾸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은 1년에 그 멧돼지가 살고 있는 북한산에서 서울 도심으로 멧돼지가 몇 마리 정도가 내려올까요? 일면에 한 10여 건 정도예요. 10건 정도인데 반면에 사람들은 멧돼지가 살고 있는 북한산에 1년에 몇 명이 들어갈까요? 거의 북한산 도봉산은 1000만 단위죠. 수천만 단위죠. 기네스북에 올랐죠. 그래서 우리는 멧돼지 집을 마음대로 들라 하면서 그 몇 마리 내려온 거를 이게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고, 과거에 멧돼지가 살던 서식지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잠식에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주로 도심에 내려오는 멧돼지는 어떤 애들이냐면은 경쟁에서 밀려난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린 애들이 많이 내려와요. 어린 수컷들이. 걔들은 멧돼지도 서로 서식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경쟁에서 도태되면 밀려나겠죠. 그러면 도심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어때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극도로 흥분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들이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한 번은 멧돼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멧돼지 천적은 누가 없앴죠? 결국 사람이 없앴죠. 그 피해가 이제 사람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제어를 하지 않으면은 개체군 관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멧돼지가 이슈되고 있는 게 ASF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게 이제 우리나라 멧돼지들한테도 감염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질병이 과거에 아프리카에 그 라이온킹 보시면 티몬하고 푼바가 나오죠. 푼바가 어떤 애죠? 땅멧돼지. 푼바한테 있던 원래 토착 감기 같은 질병이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돼서 유럽으로 건너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멧돼지들은 그에 대한 면역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유럽이 다 한번 휩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건너서 한반도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부각이 안 됐는데 지금 정부가 한편으로는 ASF 때문에 좀 방역에 되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강원도랑 경기 북부가 일단은 감염이 다 됐고,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영월 원주도 나왔어요. 원주, 영월. 그 다음에 저기 최남단은 지금 충북 보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이제 전국에 다 토착화 되면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요게 그 ASF란 질병은 한번 감염되면 거의 97%가 폐사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엄청 치명적이죠, 돼지들한테. 멧돼지 발바닥 이렇게 생겼어요. 멧돼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잘 파헤치죠. 엄니가 있어서 파헤쳐서 먹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지렁이나 아니면 뿌리, 식물 뿌리 같은 거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에 갔을 때 특히 무덤이나 이런 데 무덤가나 보면은 대규모로 파헤쳐져 있잖아요. 멧돼지가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웅덩이 있으면은 여기가 목욕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사람들이 멧돼지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게 또 숲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게 땅을 갈아주면은 경운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또 종자가 여기서 발화하기도 하고, 이거 뭐 연구 내용 이런 거 있어요. 무슨 양이온 치환 능력의 변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토양에 유익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숲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돼지는, 멧돼지는 이런 식으로 새끼를 특히 어떤 데서 숨겨놓는 조리대 같은 군락 있잖아요. 조리대 엮어가지고 둥지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요 아래에서 이제 새끼를 낳고 기르는 거죠. 멧돼지 새끼는 생후 한 3개월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있어요. 땡땡. 과거에는 이게 전방부대 가면은 어떤 게 이런 풍경이 흔했어요. 왜냐하면 민통선 이북의 부대는 이게 잔반 수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명 짬 아저씨라고 하죠. 짬 아저씨가 올라오기 힘드니까 이 잔반 처리 어떻게 했냐면 돼지 밥으로 줬죠. 그래서 이게 그냥 병사가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애들이 이제 밥 나올 시간 되면은 여기 다 와요. 이제 와가지고 이 밥 나올 시간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와서.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전면적으로 다 금지가 됐죠. ASF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한때 이제 전방 부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음 뭐 이제 이런 다람쥐, 청설모. 제가 죽은 사진밖에 못 찍었습니다. 이 다람쥐나 청설모는 약간 이것도 오해가 있는 게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산에 다람쥐가 많았는데 나쁜 외래종인 청설모가 와서 다 잡아먹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둘 다 이제 우리나라에 살던 토종이에요. 토종인데 여기 이제 청설모가 과거에 비해서 개체군이 회복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청설모가 좋아하는 게 호두라든가 가래, 뭐 잣, 이런 가실류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나오려면 숲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창해야 되겠죠. 과거 민둥산일 때는 청설모가 살기 좋은 곳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서식 여건이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청설모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냥 청설모의 기환을 반갑게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의 차이는,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요. 동면하는데 청설모는 겨울에도 계속 활동을 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쥐니까 잡식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체나 이런 것도 먹어요. 그러니까 드물지만 사냥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청설모가 이제 다람쥐가 이제 3월 달에 동면에서 깨어나잖아요. 막 정신없고 막 이럴 때 이제 덮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청설모가 다람쥐를 잡아먹는다 하는데, 그건 그렇게 막 많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고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더지인데요. 두더지는 보시면은 어때요? 이게 앞발이 두툼하죠. 그냥 이게 부도저처럼 이게 땅을 파기 좋게. 그리고 보시면 이게 코 주변에 수염도 있고, 그러니까 두더지는 시각이 거의 퇴화됐어요. 반면에 이런 후각이나 촉각이나 이게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그래서 그 땅의 미세한 진동이나 이런 데 민감해요. 그래서 구멍에서 있다가 지렁이나 곤충이 떨어지면 가서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두더지는 두더지도 얘가 땅을 잘 파긴 하지만 맨날 새로운 굴 파면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은 자기 이제 영역이 있어요. 영역에 특정 굴에서 살면서 그 굴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보수를 해요. 그런 식으로 지렁이 떨어지면 사냥하고 다시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고유의 굴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주구장창 새로운 굴을 파는 건 아니고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두더지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죠. 이게 얘들이 뭐 농작물을 먹는다거나 뭐 뿌리를 갉아먹는다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뭐냐면 얘들이 자꾸 구멍을 파니까 식물 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말라 죽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솟아 있는 게 두더지가 굴을 파고는 뒤로 밀어낸 거죠. 그래서 이 굴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가지고 이 수평굴도 있고 수직굴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흙이 둔덕으로 쌓인 거는 이건 뭐냐면 요 밑에 수직굴을 팠어요. 수직굴을 파고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앞발로 파서 뒤로 밀고는 뒷발로 다시 밀어내요, 밖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흙 무더기 쌓인 거는 두더지 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청설모가 알뜰하게 이제 솔방울 같은 거를 먹은 흔적이죠. 다음 고슴도치인데요. 고슴도치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가시가 있죠. 그래서 천적이 오면은 몸을 둥글게 말아서 방어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고슴도치도 그 전형적인 야행성 동물이에요. 주로 밤에 나타나는데 얘가 왜 낮에 나왔냐면은, 얘가 원래 트랩을 설치했는데 원래 담비를 잡으려고 했는데 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얘가 반복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먹이가 있는 거 알고 또 풀어주는 거 아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서 그냥 사진이라도 실컷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다음에 그 갈대밭이나 억새밭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엮여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새둥지는 아니고 맷받지라고 하는 쥐의 둥지예요. 쥐가 이렇게 엮어서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둥지는 보면은 보통 어때요, 모양이? 하늘 쪽이 열려 있죠. 근데 얘는 어때요? 군형이 그냥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끼를 낳고 이어서 길러내요. 그래서 강변이나 아니면 갈대밭 가셨을 때 이런 둥지가 있다. 이거는 새둥지가 아니고 맷받지 둥지다. 맷받지는 굉장히 작은 쥐예요. 쥐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쥐인데, 이런 식으로 지 표면에서 한 1.5에서 2m 정도 띄워요. 천적이 이제 쉽게 접근을 못 하겠죠. 이런 식으로 띄워서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길러냅니다. 이 둥지는 이제 겨울철에는 사용을 안 하고 여름철에 새끼 낳고 기를 때 썼던 둥지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어미는 땅에서 주로 활동해요. 땅 속에서 활동하고 새끼만 이런 식으로 낳고 기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퀴즈를 내볼게요. 요거는 이제 나뭇가지 사이에 있었어요. 하늘다람쥐 똥입니다. 요거는 이제 바위 절벽에 이렇게 똥이 무더기로 있어요. 사냥똥이죠. 요거는 황색인데 토끼똥입니다. 요거는 쥐를 먹었는데 가늘고 길쭉해요. 삭똥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삭똥보다 가늘고 길어요. 요게 이제 요게 족제비똥이에요. 요게 족제비 발자국이고요. 요거는 삭똥이에요. 이 굴은 누가 팠을까요? 오소리가 팠습니다. 그 오소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그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파는 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은신처로 삼는 잠자는 굴은
좀 더 제대로 파요. 예. 근데 보통은 보이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먹이 활동하려고 판 굴이죠. 예, 먹이 활동하고 보통은 앞에다가 똥을 싸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리는 이런 그 자기가 다니는 길을 주로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솔길이란 용어가 있죠. 그게 원래 유래가 오소리길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오소리가 다닌 길은 딱 태가 나요. 왜냐하면은 아까 오소리 발바닥 보여드렸죠. 발바닥이 어때요? 펑퍼짐하죠. 그러니까 개들이 반복적으로 밟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다져져서 길이 이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마 그 오소리가 만든 길을 보고 사람들도 길로 이용했을 거예요. 산에서 사면을 탈 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솔길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게 나무 사이에, 가지 사이에 쌌어요. 하늘 다람쥐 똥. 요거는 이제 멧돼지 상악인데, 보시면은 이빨 치아 구조가 사람이랑 비슷하죠. 어금니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잡식동물, 초식동물들은 이런 식으로 어금니가 발달해 있죠. 그래서 치아 구조를 생각하실 때 육식동물들은 송곳니가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송곳니도 발달해 있고, 중요한 것이 이 어금니 쪽이 여륙치라고 하는 어금니예요. 모양이 달라요. 어떠냐면은 육식동물들은 송곳니가 어금니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사냥감을 송곳니로 제압한 다음에 고기 뜯어먹을 때는 어떻게 뜯어먹어요? 옆으로 이렇게 뜯어먹어요. 그래서 그 여륙치가 발달해 있고, 반면에 이런 초식이나 잡식동물들은 어금니가 어때요? 평평하죠. 갈아서 먹기 좋게. 그래서 우리 사람도 어때요? 어금니가 평평하게 돼 있죠. 요거는 누가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얼음을 먹었어요. 담비똥이에요. 요거는 이제 보니까 이런 뼈 뭉태기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 포유동물은 아니고 새의 흔적이에요. 요걸 이제 펠릿이라고 하는데, 맹금류들이 얘들 쥐 같은 걸 통째로 삼켜요. 그리고 나서는 소화를 다 못하니까 토해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분해해 보니까 등줄지를 세 마리를 잡수셨구나.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이게 위액이 섞이다 보니까 약간 하얀빛을 띄어요. 약간.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포유동물의 똥이 아니라 맹금류가 토해낸 펠릿이구나, 파악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 강변의 모래톱에 똥을 쌌어요. 수달이죠. 이거는 감을 먹었어요. 감. 담비입니다. 요것도 이제 고염씨인데 요것도 담비예요. 얘는 오줌구멍이 여기나 수컷일까요? 암컷일까요? 수컷입니다. 여기는 이제 민통선이었어요. 강원도에 민통선이었는데, 여기는 어떤 애들이 다녀갔을까요? 먼저 쉬운 것부터 한번 찾아보죠. 얘는 이제 보니까 4개의 발톱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은 갯가동물인데 너구리 발자국. 그리고 얘는 누굴까요? 발굽이 2개가 찍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고라니인지 노루인지 파악을 구분하기로. 하여튼 고라니 아니면 노루다. 근데 여기가 한 해발고도 한 1100고지였거든요. 그래서 노루일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한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 해발고도 가지고 좀 구분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노고단 1200고지에도 고라니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라니일 수도 있고 노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 발자국이 어떻게 좀 다르죠? 예, 길고 얘는 약간 하트 모양이죠. 얘는 약간 일자예요. 요 특징이 뭐냐면 사냥이에요, 사냥. 사냥 발자국. 그 다음에 예, 이게 막 중간 사이사이 이게 찍힌 것들은 예, 뒷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흔적을 보시면은 예, 어떤 애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예, 그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적을 보기 좋은 조건이 예, 눈이 내리고 한 2,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른 계절에는 눈이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진흙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예, 단서를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예, 책 장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 얼마 전에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예, 야생동물 뭐 삶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로드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오늘 수업 시간, 요 강의 시간에 예,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는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예,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